화창한 아침, 프랑스 보니유의 콜레뉴 생텍쥐베르 중고등학교. 오늘은 테오의 중학교 입학식이 있는 날입니다. 학교 건물 입구에는 이번에 입학하게 된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온 학부모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3-3-5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교장 선생님과 중학교 1학년 담당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맞아 인사하고 있었죠. 이때 테오의 가족이 손을 잡고 교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인인 테오의 엄마와 교복을 입은 테오는 남동생과 여동생의 손을 연신 신나게 흔들며 요즘 유행하는 한국 노래를 부르며 학교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테오의 엄마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고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테오를 다른 입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보냈죠. 테오는 쭈뼛쭈뼛 다른 아이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하나 둘씩 테오에게 모였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우와, 한국에서 왔어? 너도 수학 천재야. BTS 본 적 있어? 블랙핑크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거 없이 아이들은 테오를 둘러싸서 한국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테오는 수줍어하면서도 아이들의 질문에 하나씩 천천히 대답을 해주었죠. 엄마는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도 잊은 채 인기 만점인 테오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사립학교라 입학생은 40명도 안 되지만 벌써 많은 친구들과 사귀며 밝게 웃고 있는 테오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연두빛 봄, 햇살이 가득한 날,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온 이번 사연. 과연 어떤 사연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니유라는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사랑하는 남편 레미와 테오, 마티스, 엘리즈라는 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민수진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시골의 한국 여자라 웃기는 조합이죠. 사실 저와 남편, 레미는 호주에서 여행 중에 만났어요. 호주의 한 농장에서 만난 레미는 너무나 잘생긴 외모에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프랑스 청년이었어요.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죠. 저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레미도 저를 좋아해 주었어요. 3개월의 여행 동안 우리는 동행했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헤어짐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둘 다 본국으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다음 여행 때 만나기를 기약했죠. 하지만 1년 후 저를 잊지 못한 남편은 저를 찾아 한국으로 와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우리의 스펙타클한 러브스토리의 결과로 저는 너무나도 사랑스런 새아이를 가졌습니다. 테오는 11살, 둘째 아들 마티스는 5살, 막내딸 엘리즈는 4살이랍니다. 오늘은 첫째 테오가 중학교를 들어가는 입학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부엌으로 나가보니 먼저 일어난 건 다름 아닌 테오였어요. 부엌 조명 아래 아직 부스스한 머리로 식빵을 꺼내고 있는 아이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고개를 돌린 테오는 또렷한 목소리로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저는 그 말에 피곤함이 스르르 가셨어요. 네, 우리 집안에서는 모두 한국말을 쓴답니다. 심지어 남편도 이젠 프랑스어보다 한국말이 편하대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도록 저와 남편이 함께 지켜온 작은 원칙이었죠. 테오의 인사를 들은 남편은 커피잔에 커피를 내리며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지 또 얼마나 기쁜지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테오는 살짝 웃었고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테오에게 마티스와 엘리즈를 깨워달라고 부탁했어요. 평소엔 제가 가도 말을 듣지 않는 둘이지만 테오의 말은 잘 따르거든요. 테오는 동생의 아침을 깨우는 방면에 탁월한 전문가로 둘째 마티즈에게는 맛있는 아침밥이 식고 있다며 식욕을 부추겨 일어나게 만들고 막내 엘리즈에게는 겨드랑이를 간지럽혀 일어나게 만들죠. 부엌은 곧 전쟁터처럼 북적였어요. 저는 마티스를 앉혀놓고 머리를 빗기고 있었고 테오는 엘리즈에게 우유를 따라주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우유를 흘리고 누군가는 양말이 없다고 소리치고 또 누군가는 숟가락을 바꿔달라며 떼를 쓰는 아침이었지만 저는 그런 소란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테오는 아침을 먹고 나서 동생들에게 양치 도구를 챙겨주겠다며 먼저 화장실로 향했어요. 수건을 꺼내고 치약을 짜두는 모습이 어찌나 익숙한지 테오가 정말 많이 컸다는 걸 느꼈어요.
마티스와 엘리즈가 뒤따라 들어가고 저는 부엌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했어요. 드디어 테오가 교복을 입고 현관으로 내려왔습니다. 교복이지만 회색 재킷과 단정한 바지, 새 구두를 신은 모습은 여느 어른보다도 더 당당해 보였어요. 테오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어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멋지다고요. 테오는 수줍게 웃어 보이고는 가방을 챙기며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저택을 나섰어요. 창밖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퍼져 있었고 창문을 연 엘리즈가 곰 3마리라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티스도 따라 부르며 장단을 맞췄고 차 안은 곧 작은 합창 공연장이 되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교문 안으로 들어서니 다른 신입생 가족들도 삼삼오오 모여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저는 아이들을 소개했죠. 그리고 입학생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테오를 보낸 후 지켜봤어요.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서 질문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테오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테오는 당황한 기색 없이 하나하나 대답하고 있었어요.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 테오 잘 자라고 있구나. 아이들 속에서 자기 자리를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테오를 보는 일은 부모로서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그날 테오의 환한 미소를 저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테오의 교복 입은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던 그날,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직도 잊지 못한 장면 하나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죠. 그건 테오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시절 우리가 파리에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마티스를 임신 중이었고 몸은 무거웠지만 테오를 등교시킬 때마다 부지런히 움직이려 애썼어요. 테오는 원래부터 부침성 있는 아이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이었어요. 어른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고 또래들과 있을 땐 유머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테오가 참 기특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말수도 줄고 웃는 횟수도 적어졌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테오는 그냥 피곤해요 라며 얼버무리곤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나중에서야, 아주 나중에서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주었어요. 새 학기부터 같은 반에 들어온 한 중국인 친구 때문이라고 했죠. 아이는 중국 이민 가정의 외동아들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기사가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는 말 그대로 눈에 띄는 존재였다고 해요. 덩치도 또래보다 크고 쾌활한 성격이라 처음 며칠은 테오도 그 친구와 잘 지냈다고 했어요. 서로 게임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도 나눠 먹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테오에게 너 중국 혼혈이 아니라 한국 혼혈이었어? 라고 말하며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국인인 게 어때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한국 사람이 여기 어떻게 왔냐면서 여기 학교급이 떨어진다고 했대요. 그런 차별을 태어나 처음 받아본 테오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 이후부터 그 아이는 친구들 앞에서 테오를 조롱하기 시작했대요. 테오는 중국 눈치나 보며 사는 나라에서 왔대. 네가 쓰는 한국어는 중국어를 따라한 거야. 한국은 미국의 빌부터 사는 나라야. 그런 말들이 테오의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고 그걸 혼자 감내하고 있던 거예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아이가 사실은 교실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그 시기에 마티스를 출산할 준비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던 탓에 테오가 보내던 작은 신호들을 제때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저는 기다렸죠. 아이가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억지로 캐묻기보다는 아이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충격을 소화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다시 한번 엄마로서의 마음을 고쳐먹고 테오가 겪는 아픔에 함께 서 있겠다고 또 항상 테오의 말을 귀 기울이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며칠 후 테오는 조금씩 감정을 말로 풀어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말들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기가 우리 모자 사이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테오가 상처를 받았던 만큼 그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그날 저녁 테오의 말을 들은 남편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손을 움켜쥐고 그 친구 부모한테 지금 당장 가서 말하겠다고 했죠.
남편은 평소엔 유쾌하고 느긋한 편이지만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걸 들은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솟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팔을 붙잡고 앉혔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싸우는 게 아니라 태호가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씩씩대다 조금 진정한 듯 태호 곁에 앉았어요. 저는 태호 옆에 앉아 조용히 엄마는 네가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게 정말 고맙단다. 너 혼자 참고 있었을 때 엄마는 그걸 몰랐던 게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 네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 무례한 사람은 많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결국 너를 지킬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태호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침략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를 지키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는지를요. 태호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인 한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이유,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기술과 문화의 위상, 존중과 배려, 기다림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의 전통. 태호와 저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또 태호가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왔다는 우월감으로 너를 깎아내리더라도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나라와 민족은 규모나 돈으로 우열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유구한 역사 속의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태호가 자기 뿌리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지켜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알려주며 태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남편도 저의 얘기에 우리를 꼭 안아주고는 태호에게는 엄마의 말이 정확히 맞다고 하며 저에게는 현명한 아내를 두어서 행복하다고 했죠. 그 후로 저는 저녁 시간마다 태호에게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도 중국 친구는 태호를 계속 몰아붙였지만 태호는 한국을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배운 한국의 역사를 말하며 반박했대요. 점점 다른 친구들도 맞다면서 그 중국 친구가 틀렸다는 점을 동조하기 시작하고 그 후로부터는 말로 하는 괴롭힘은 많이 줄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태호를 괴롭게 만들기 위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중국인 친구는 다른 방식으로 태호를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맛있는 고급 과자나 초콜릿을 가져와서 태호는 쏙 빼고 다른 아이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따돌림을 하거나 운동장에서 다른 친구들을 우르르 모아서 태호를 빼고 노는 거였죠. 그날도 태호는 씩 웃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오늘은 유명한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자랑을 하며 태호를 빼고 나눠줬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중에 태호에게 같이 먹자고 나눠줬다고 했어요. 태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잘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태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하며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지만 사람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친구를 얻고 얻지 못하고가 결정되는 거라고 말해줬죠. 너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고 아빠와 엄마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고 꼭 안으며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성장한다는 건 이렇게 조용한 싸움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도 자랑스러웠어요. 세상은 종종 불공평하죠. 하지만 저는 태호가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가길 바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태호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태호는 한숨을 내쉬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화상으로 선생님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었지만 태호가 직접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죠. 저는 말없이 부엌에서 물을 건넸고 태호는 조용히 컵을 받아 마시고는 조금 진정한 듯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태호가 설명해 준 상황은 이랬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다른 친구들과 공을 차례대로 주고받고 차며 놀고 있었는데 중국인 친구가 다가와 자신과 공놀이를 하자면서 태호를 슬쩍 밀어내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자 태호는 더는 조용히 넘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태호는 공놀이가 하고 싶음 끼워줄 테니 차례를 기다려라고 말했고 중국인 친구는 태호를 저급한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며 공을 빼앗아 가버렸대요. 그러자 공을 주고받던 다른 친구들이 태호에게 공을 돌려주라고 소리치며 달려왔고 태호는 손을 들어 흥분한 친구들을 말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 공놀이를 하고 싶으면 같이 하자. 그런데 공을 뺏는 건 나쁜 거니까 먼저 돌려줘. 그리고 우리들한테 같이 공놀이를 하고 싶다고 먼저 부탁해줘. 그 말을 들은 순간 중국인 친구의 얼굴은 태호의 말에 따르면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졌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은 태호의 말이 맞다며 중국인 친구가 잘못했다며 태호의 편을 들었죠. 중국인 친구는 씩씩대며 태호에게 명령하지 말라면서 두 손으로 태호를 밀쳤고 태호는 물러서지 않고 버티며 공을 돌려달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중국인 친구가 건방지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뻗었고 태호의 왼쪽 뺨을 적중해 바닥에 넘어졌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달려와 말리며 태호를 일으켰고 같이 공놀이를 하던 여자아이가 선생님에게 달려가 모셔왔대요. 태호는 공격받았고 화가 났지만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너무나도 어른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며 이성적으로 자신이 할 행동을 판단한 거죠. 저는 이런 극적인 일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태호에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또 이렇게 자라주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집에서 항상 한국어로 얘기하며 존댓말을 배우고 한국을 배우며 자란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생각보다 커졌고 다음 날 저희 부부는 교장실로 호출되었어요. 교장 선생님, 중국인 친구와 그의 부모,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죠. 중국인 부모는 큰 몸집에 딱 달라붙는 고급 슈트와 티끌 하나 없는 구두를 신고 번쩍이는 금시계와 팔찌를 차고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며 우리 가족을 흘겨봤죠. 저도 지지 않으려 자리에 앉아 팔짱을 끼며 중국인 부부를 째려봤습니다. 하도 긴장해서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남편도 몸을 앞으로 숙이며 깡패처럼 오른손 주먹을 왼손 바닥에 툭툭 치며 그들을 째려봤다고 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먼저 침착하게 어제의 폭력 사고를 신속하게 조사했고 회의를 마친 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또 학교 설립 이후 폭력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며 일방적인 신체 공격이 있었고 이전에도 언어적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고 말하셨어요. 같은 학급의 친구들과 선생님을 인터뷰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 회의를 거친 결론은 중국인 친구에게 정학 징계를 내린다는 거였어요. 중국인 부모는 예상보다 강하게 반응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태호가 우리 아이를 자극해서 싸움이 벌어진 거라고 소리를 쳤어요. 교장 선생님은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중국인 부부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만 키웠죠. 우리 가족은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교장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잠시 후 잠깐 진정한 중국인 부부가 입닫자 교장 선생님은 이 사안은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교칙에 따라 내려지는 징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중국인 아이가 시뻘개진 얼굴로 벌떡 일어나 바보 같은 학교, 덜 떨어지는 학교라며 소리쳤어요. 중국인 아이 외 모든 사람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라 쳐다보자 교장 선생님에게 손가락질하며 한국놈 편이나 드는 멍청한 선생이라고 소리쳤어요. 순간 중국인 부부도 화들짝 놀라 둘이서 서로 아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교장 선생님에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죠. 교장 선생님의 얼굴에서 온화하고 근엄한 기색은 싹 사라졌지만 중국인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저희 부부와 중국인 부부를 보면서 어른들도 다 멍청하다고 하며 분노를 내뱉었죠. 그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남편이 마치 미식 축구 선수처럼 뛰쳐나갔는데 그 앞을 태호가 재빨리 막아섰죠. 아빠 참으세요. 쟤는 화낼 가치도 그럴 필요도 없는 애예요. 태호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남편과 눈을 마주치며 말하자 우리 부부는 정말 깜짝 놀라 얼어버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중국인 가족을 교장실 밖으로 쫓아냈고 소리 지르는 아이의 입을 막으며 중국인 부부는 미안하다고 교장 선생님께 소리쳤죠.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면서 다시는 우리 학교에 나오지 말라면서 그 아이는 이제 퇴학이라고 못 박아버리고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죠. 우리 부부는 너무 늠름하게 성장해버린 태호를 꼭 안으며 정말 우리 아들 멋지다, 너무 자랑스러워라고 얘기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하시고 태호에게는 악수를 하며 훌륭한 성품이라고 그리고 맞는 말을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저에게는 홀몸이 아닌데 호출을 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교장실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직 버릇없는 아이의 폭언에 흥분이 가시지 않은 채 복도로 나오자 우리 가족은 무언가 해방감을 느꼈어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더욱 견고해지는 유대감을 만끽할 수 있었죠. 학교 주차장에서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차에 타던 그때 저는 아랫배에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8시간의 진통 끝에 다음날 새벽 둘째 마티스가 태어났죠. 그 다음 해에는 막내딸인 엘리즈를 가지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본이유로 이사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곳에는 시부모님의 땅과 저택이 있고 아이들이 자연 가까운 곳에서 자랄 수 있다면 파리보다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본이유의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고 큰 아들은 오늘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학식을 마친 후 저녁 무렵이 되자 아이들은 저마다 조금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태호는 교복 재킷을 벗으며 오늘은 정말 정신없었어요 라고 말했고 마티스와 엘리즈는 태호를 따라다니느라 피곤했는지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누워버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은 부엌에서 태호의 입학을 축하한다며 평소보다 정성껏 저녁을 차려줬어요. 불고기와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를 곁들인 따뜻한 밥상이었죠. 프랑스에서 이런 식사를 매일 준비하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소중한 일상이에요. 남편도 이제 된장찌개에 익숙해졌고 아이들도 젓가락질이 제법 능숙해졌거든요. 아이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고 아이들은 입을 모아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식사를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하는 이 인사가 오늘따라 더 뭉클하게 들렸어요. 프랑스라는 땅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져요. 식사 중에도 태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해줬어요. 교장 선생님이 입학식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어떤 말을 건넸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형의 이야기를 들었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쪼르르 일어나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잘 먹었습니다. 라고 또박또박 인사하는 아이들의 목소리, 그 안에 담긴 배려와 감사가 식탁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가끔은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 아이들이 자기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태호가 교복을 입고 문을 나서던 그날 아침부터 지금 이렇게 가족이 모여 앉은 저녁까지 오늘 하루는 수없이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뿌듯함, 고마움, 그리고 아주 깊은 사랑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단단히 세워가는 걸 지켜보는 건 엄마로서 더 없는 기쁨이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니고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오늘은 프랑스 주부인 민수진 씨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렸습니다. 태호의 늠름한 모습에 제가 더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쭉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